끄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간 상생 협력과 소통의 동영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2회 포럼을 의료 AI 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리더스 포럼에 귀한 발언해 주신 기업인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환영과 격려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학년을 진행해 주실 주식회사 휴인호의 이승하 부사장님, 그리고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윤진원 미래개발본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여 개사에서 참석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이승하 부사장님이 현재 주식회사 휴인호에 재직하고 계시며 제주를 입주한 주식회사 비전스케이프에서 COO와 CFO로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승하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 기업인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제 의료 분야나 산업에서 많은 경험과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제가 휴인호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들, 나아가려고 하는 내용도 좀 궁금하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의료 분야에서 일을 했다거나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계속 사업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실제로 사업의 성과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나 이익을 가져거나 하는 그런 이제 밸류 크리에이션 하는 쪽으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저희가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만큼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하여 저희 휴인호가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국내, 해외, 그리고 현재와 미래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전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의료 분야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새롭게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기술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 당연히 좋은 기술이 있고 원맨 니즈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게 하는데 자신감 있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실 현실을 보니 의료진에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병원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은 생각보다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많은 이제 비즈니스 피보팅을 중간에 진행했고 고민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산업별 디지털 성숙도라는 그래프인데 의료 부분이 굉장히 밑에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업이나 제조 분야보다도 더 디지털 성숙도가 낮은 모습으로 그래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느끼는 현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고 인공지능을 하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그 디지털 분야의 성숙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고 당연히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혁신보다는 그 리스크 관리에 더 예민한 그런 부분이 산업적인 특성 때문에 조금 더디게 더 확인을 해가면서 기술과 혁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해서 나가는 이유는 결국 미래의 스마트 병원이 미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19년에 정부가 스마트 병원 선도 사업이라는 국제 과제를 통해서 유수의 병원들과 함께 어떻게 디지털화된 인공지능 활용한 실시간으로 환자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병원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원격으로 도입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현실화돼서 필립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병원을 보건병원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 병원이 사실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기술적 발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요즘에 클라우드 사업자, 클라우드 컴퓨팅, 모든 데이터는 다 클라우드로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기술과 스토리지 기술 여러 가지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키파 같은 미국 클라우드에 관한 데이터 보안 기준이라든지 기준들이 마련되면서 디지털 스마트 병원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5G로 대변되는 MOI, 메디컬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 5G가 되면서는 단순히 휴대폰 단말기가 통신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가 통신망으로 연결돼서 전자기기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완하고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5G의 핵심인데요. 5G의 컨텐츠가 사실은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다양한 컬처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메디컬 부분에서도 하나의 큰 축으로 5G를 활용한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애플도 스마트폰에서 애플 워치, 갤럭시 워치, 이런 시계로 다양한 사람의 이제 행동을 반영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트래킹하고 생체 시료를 수집하고 통신을 원하는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손목형 이제 웨어러블부터 시작해서 VR이라든지 헤드셋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웨어러블이 발전되면서 신호들을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반을 토대로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침상에 있을 때, 이동할 때 병원 안에서도 스마트 병원을 구축해서 환자를 치료 공백이 없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한 많은 회사들이, 많은 데이터 회사, 많은 기기 회사들이 이제 미래 의료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나의 사업 비즈니스 라인으로 헬스케어 부분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애플도 애플 홈페이지에 가보면 통신의식 기기가 아니라 어떤 미래 헬스케어 산업을 꿈꾸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한두 개 병원과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증을 하고 있고 임상 결과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 태블릿이라든지 PC라든지 애플 워치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를 활용해서 의료진과 환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애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이란 그럼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오늘의 이제 이야기하는 분야가 의료 인공지능인데요. IBM에서 이제 얘기하는 의료 인공지능은 메디컬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고, 메디컬 프로페셔널들이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받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헬스 아웃컴, 건강에 대한 예후를 증진시키고 페이션 익스피리언스를 더 좋게 만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의료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서 발전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헬 프로세스 메디컬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양한 웨어러블이 생기고 병원이 스마트화되고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이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빅데이터가 생기고, 빅데이터가 좋은 비즈니스거리고 미래 먹거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까, 이런 고민들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의료 분야에서도 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현재 문제. 물론 양으로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루기에 너무 버거운 그런 데이터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데이터에는 인포메이션도 있고 노이즈도 있고, 그럼 어떻게 노이즈를 잘 걸러내서 그리고 좋은 양질의 데이터만 축적하고 양질의 데이터만 뽑아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부서에서 이제 많이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한 결과를 실험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은 반복 이터레이션을 거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면 인공지능 그 팀원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멋진 막 슈퍼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막 돌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멋지냐, 이걸 이렇다 저걸 저렇다 이렇게 분석할 것 같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데이터 클렌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원 분할을 이제 박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저희가 이제 농담삼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데이터 중에서 필요 없는 걸 물어내고 필요한 데이터를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데이터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학습하기 전에 클렌징하는 그 작업이 사실은 머신러닝으로 모델을 돌리고 학습을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고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잘 카테고라이즈해서 축적을 할수록 그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뒷단에서 클렌징하고 노이즈를 걸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과 이제 의료 데이터를 접하다 보니 예전에 의사 선생님들은 차트를 다 손으로 해놨습니다. 그 차트를 손으로 하던 시절에서 PHR이라고 해서 그 의무 기록을 전산화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어쨌든 전산화해서 PHR EMR을 통해서 전산으로 이제 환자 의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병원마다 인덱싱이 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그걸 활용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메디컬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컬 프로페셔널들한테 임포턴트 인사이트를 준다고 이제 결론을 내라는 게, 사람의 눈과 그 집중력의 그 어텐션 스팬으로, 그리고 또한 아니면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물만 필터를 적용해서 제한적인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석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알고리즘을 짜서 필터링을 하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데이터의 연관성, 저희 사람의 육안이나 생각하지 않은 그런 코릴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으로서 유출해내서 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를 기반으로 결국은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서 나아가서는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려면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뽑아내는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헬스 아웃컴을 좋게 만들고 페이션 익스피리언스 좋게 만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그 대국에서 그 딥마인드에서 이제 해설하는 그 내용에서 영상에서 제가 발제를 한 건데, 여기 보면 그 이세돌이 이제 밀리는 상황에서 이 해설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He has so many things to pond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 너무 많은 생각할 게 많고 너무 고민할 게 많고 너무 고려할 게 많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결국 악수를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를 사람의 두뇌에 컴퓨팅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인공지능은 다양한 너무 많이 고려될 것도 있을 때 컴퓨팅 파워라는 한계가 인간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방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계속 고민하면서 수를 주면서 이 사람 상대가 주는 수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하면서 계속 하는데 결국은 알파고 너무 빨리 호흡을 가져가다 보니까 he is exhausted now 그러면서 이세돌이 지금 지쳐 보인다라는 이제 코멘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는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고려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지치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도와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16년에 그 헨즐이라는 인공지능 학자 교수님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가장 높은 튜링 어워드를 수상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We should stop training radiologists now. 그러니까 그 방사선 그 선생님들을 트레이닝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딥러닝이 그런 방사선 관련된 그 임상병리사나 의료진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 AI에 대해서 엄청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컴퓨팅 파워나 페이션스나 집중도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이면 지금 벌써 이제 6년 됐는데 사실 그런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왜 안 오나? 저희도 인공지능 분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이 금방 쉽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블랙박스인데 이 블랙박스라는 건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로직으로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그 블랙박스를 얼마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지만 그렇다니까 그런 거보다라고 얼마큼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입증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입증된다는 건 많은 에비던스가 쌓이고 그 에비던스 실증을 통해서 경험으로 축적된 걸 통해서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에 저희가 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어쨌든 의술을 행하는 의료진이 본인의 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블랙박스를 무턱대고 믿고서 의사결정을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고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래서 의료 가이드라인,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사실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능 좋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많다고는 하는데 정말 쓸만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쓸만한 데이터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리즘은 요즘 사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통해서 많이 다운로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CNN, DNN 툴 논문 보고서 논문에 있는 알고리즘을 다시 구현해가지고 사용하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나 해당 데이터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그걸 개선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당 회사들만의 노하우이고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가 더 이제 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속한 분야가 아무래도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인증. 의료기기는 디바이스나 하드웨어만의 인증이 아니라 SAMD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인증을 통과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일수록 원래 기준으로 인증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당국과 논의하면서 어떻게 인증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런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이제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 디바이스와 인공지능과 플랫폼이 합쳐진 기술이었는데 관련 카테고리 인증이 없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US 케어라는 항목으로 10초 인증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인증을 받는 게 좋은 것인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누고 또 규제 샌드박스라는 프레임 안에서도 많은 논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이제 다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이건 좀 작동하는 것 같다 하고 했을 때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인데요. 의료진, 의술을 행하는 의료진, 디시전 메이커로서의 의료진, 환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의료진, 그리고 병원, 이익을 어느 정도 추구하고 아니면은 경영을 이제 해야 되고 이런 주체로서의 병원. 그리고 회사로서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왔는데 우리가 개발비는 이만큼 들였고 이만큼 생산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고 이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회사 세 곳이 사실 생각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생각보다 마지막에 사업화 단계에서는 많이 상충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제가 기술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제 급여화돼서 이제 그 프레임 안에서 병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를 어떻게 산정을 받을 것인가, 기존에 있는 수가를 사용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없다면 신율 기술이나 신율 기술이나 다른 트랙을 통해서 생활 수가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굉장히 사업화 단계에서도 고민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의료 인공지능의 성능평가 하이라키라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프루프 오브 컨셉, 이게 작동하는 컨셉인지 피저빌리티를 확인하고, 아 그래 이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 기술 이런 걸 구현한다고 하는 대로 작동을 하는구나가 첫 번째로 검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이언티픽 밸리디티라고 해서 그렇게 검증이 된 기술이 피저빌리티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얼버스타냐, 이게 이 제한된 조건에서만 작동하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양한 유저 케이스나 상황에서 작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사용했을 때 정말 그 믿고서 쓸 수 있는 저스티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두 번째 사이언티픽 밸리디티에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음이 임상적으로 밸리데이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리얼월드 퍼포먼스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행했을 때 정말 작동을 하는가, 그래서 클리니컬 인텔리티 기준에 맞게 의료 목적에 맞게 정말 사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임상 시험으로서 밸리데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 세 가지 필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연구 개발 단계가 넘어서면 인증을 받고 이제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거에서 이제 더 이제 고민되는 부분, 그 위에서 고민되는 부분, 클리니컬 유틸리티. 결국은 얼마나 효용성이 있어서 그 인증이 되고 허가가 되고 쓸 수 있고 좋은 기술이고 이거는 증명이 되는데, 그럼 정말 사업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프랙티스로서 얼마나 이게 유틸리티가 있나, 효용이 있냐,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이 부분까지 검증돼야지 실제로 병원에 쓰이고 저희가 돈을 청구하고 돈을 받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순서로 생각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위에부터 생각하고 밑에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해야 돼요. 밑에서 기술 보면서 이 기술 좋고 언메리지가 있고 시장은 이렇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 개발했는데, 나중에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자존스러운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 클리니컬 유틸리티부터 확실하게 챙기고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물론 한 가지 뾰족한 방법이 없을 수 있지만 어떤 플랜 A가 있는지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고민하면서 테크니컬 밸리디티를 시작하시는데, 실제로 ROI 증명이나 사업을 정말 이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공지능은 사실은 이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내지는 해외에서 이제 회사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크게 두 가지는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더 익숙하신 것 같은 영상 부분에 의료진입니다. 엑스레이나 CT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병변을 찾아내고 진단을 해주는 그런 영상 판독을 기반으로 한 영상 관련된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대고양이 하듯이 이미지를 연습해가지고 병변을 찾아내는 그쪽에 인공지능의 함축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로나 유닛이나 여러 회사가 이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장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속해 있는 분야인데, 생체 신호, 그 시그널 데이터를 뉴메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학습하고 해서 진단을 이룬다든지 진단을 한다든지 계속 생체 신호를 바이탈을 흘러가는 사이니까 흘러가는 사이는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생체 신호 관련된 인공지능이 또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왼쪽 사진은 제가 올해 5월달에 미국 심장학회 부정맥학회를 다녀왔는데, 그 학회에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 많은 데이터 때문에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의료진들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어떻게 AI가 도와줄 수 있냐 이런 파도를 던지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야 될 방향은 의료 인력의 부족, 오늘도 뉴스 기사에 전공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계속 찬반 논쟁으로 이제
분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다른 이제 의료 접근성이 더 안 좋은 국가들이 더 많이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의료 접근성이 훨씬 안 좋은데 인력의 부족 그리고 의료 인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시 시스템으로 트레이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대학교를 더 많이 다니기도 하고 전문대학원을 다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그만큼 숙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년차, 2년차 전공이 숙련된 카디올로지스트 저희도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숙련도 차이나 정확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선생님이 잘한다더라,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중력과 영상력 한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얼마나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냐, 일을 덜어줄 수 있냐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의료진이 사람이 얼마나 더 고부가가치의 태스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줄 수 있는 그 단순 작업인 부분을 많이 덜어주고 의사결정이나 액션을 취하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데 집중을 하게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클리니컬 유틸리티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을 잠깐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처방 기준으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단을 기준으로 전풀을 살거든요. 진단을 하기 위한 스크리닝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의사는 무슨 병이구나라고 진단이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정맥을 첫째로 하는데 데이터를 보니 심전도 데이터를 보니 부정맥이나 A타입의 부정맥이나 그런 부분들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앞단의 모니터링과 앞단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진단을 하면 그 다음에 시술이 됐던 복약이 됐던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처치를 하면서 이 시술이면 시술 후 이 환자가 정말 계속 잘 회복되고 있는지 더 이상 문제가 없는지 재발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복약을 하면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문진과 그다음에 이제 진료를 통한 문진과 팔로우로 이런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자각하는 증상이 없다면 본인이 자각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면 그 사후 모니터링 부분에서 사실 편차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체시술 기반으로 사후 모니터링 하게 되면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별로 통증을 느끼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다른 거에도 크게 달라지면 생체시술 기반으로 페이션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진단 효과, 치료의 효과를 개선을 하고 질병의 상태 및 진행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대칭하고 예측 모델을 적용해서 빠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장기간 지속적인 연속적인 모니터링 개선에 만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임상에서의 워크플로우를 개선해서 그 운영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들에 있어서 그런 인공지능이 빛을 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터 클리니컬 아웃컴, 더 좋은 클리니컬 아웃컴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저희는 개발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인공 기반으로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 다양한 정의가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안에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디지털 안에 모바일 헬스케어가 있고 또 의료 안에 디지털 헬스케어랑 마주치는 부분에 비대면 의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비대면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나아가서는 원격 진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고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PwC에서 그 1차 병원, 클리닉 병원 이제 의료진들에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쓸 것 같냐 이걸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오른쪽에 보면 사람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문진을 하고 그 진료를 하는 행위에 대한 비중도 낮고 맨 왼쪽에 앞에 유진 데이터, 앱이나 웨어러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제도적인 이유로 똑같은 수표가 아닐 수 있지만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격 의료가 점점 보편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의료진들조차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 이유는 많이 가속화돼서 우리나라에서 조차도 많이 예전에는 약간 금기시됐던 논의들이 수면 위로 올라서 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원격 의료로 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 텔레라이라는 그 회사가 상장을 해서 실제로 원격으로 의료 접근성의 이용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회사들이 의료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간단히 이제 슬라이드 제가 이제 자료를 첨부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그 기술이 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 AI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우드에서 환자를 교육하거나 환자가 하는 거를 모니터링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의료진 의술하면서도 있어도 지금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그 수술하기 전에 수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현대차하고도 무슨 과제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차 안에서도 예전에 모험 연예인도 차 안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큰 사고를 이제 겪었었는데 차 안에서 해주시는 모니터링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큰 사고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는 통신회사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5G 기반입니다. 5G의 컨텐츠로서 어떻게 메디컬 빅데이터를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IoT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줄 수 있긴 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신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환자 케어도 원데이에서 아니면 병원 환자도 이런 거 휴양소에서 여러 의료기기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최초로 관련된 비용을 선보하고 새로운 보호수단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박스의 1호 기록으로서 골데이 아담병원과 함께 실증 임상 수행하고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효과, 임상적 효과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TV를 매니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처들과 함께 샌드박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제 신전도 저희가 속한 중에서 AI 인공지능 신전도 관련된 최고의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경쟁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나가서 여성 리드, 폴리드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는 그런 성적들을 거둬서 명심상부하게 글로벌 탑티어 인공지능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있어서도 서울대병원, 국고대안암병원, 다양한 이제 대학병원들과 함께 환자 데이터를 그냥 병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어노테이션 해주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군요. 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 답변 드리면서 좀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의료 디지털의 현실점과 의료의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클라우드는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나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